우리는 파시에 있는 그들의 예쁜 아파트에서 술을 마셨다. 익히 상상했듯 그 아파트는 벨벳 커튼, 부드러운 푹신푹신한 카펫, 고가구, 조그만 도자기 인형이 놓인 작은 탁자를 비롯해 모든 것이 부르주아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자극적인 장면을 그린 폴 가바르니와 오노레 도미의 판화가 몇 점 걸려 있었다. 우리는 근처 비스트로로 식사하러 갔다. 외교관은 코코뱅이 그 식당의 특별 메뉴라고 말했고, 디저트로 타르트 타탕을 권했다. 로베르 아르누 씨는 대머리에 키가 작았고 말할 때마다 조그만 코수염이 움직였다. 그리고 알이 두꺼운 안경을 꼈는데 그녀보다 나이가 2배는 더 많아 보였다. 그는 그녀의 의자를 빼주거나 밀어주고 레인코트를 들어주는 등 그녀를 몹시 정중하게 대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내내 그녀를 주시하며 그녀의 술잔이 비면 와인을 따라주고 빵이 없으면 빵 바구니를 건넸다. 그는 부침성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오히려 거만하고 예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매우 교養있는 사람 같았고 쿠바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의 스페인어는 완벽했고 약간 독특한 발음이 그가 카리브해 지역에서 근무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유네스코 프랑스 대표단이 아니라 캐도르세에서 유네스코로 파견되어 유네스코 사무총장 르네 마웨의 자문관이자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르네 마웨는 고등사범학교 시절 장폴 사르트르와 절친한 친구였고, 신중하고 용이 주도한 천재라고 일컬어지던 레몽 아롱의 친구이기도 했다. 나는 전에 르네 마웨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항상 사팔뜨기 대머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 대머리가 바로 아르누 씨였다. 내가 유네스코의 스페인어 번역부에서 임시 번역가로 일한다고 말하자 그는 차르네스 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면서 나를 차르네스 씨에게 추천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내게 페루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나는 리마에서 소식을 받지 못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게릴라 말입니다. 그는 마치 게릴라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농장을 약탈하고 경찰을 습격하는 게릴라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것도 현재 민주주의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인 페루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미르가 게릴라 전투를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넌 가능한 빨리 그 신사를 버리고 나와 결혼해야 돼. 다음에 만났을 때 나는 칠레 여자에게 말했다. 네가 네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끔찍하게 못생긴 무드셀라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길 바라는 건 아니지? 다시 한번 내 남편을 비방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볼 줄 알아. 그녀는 나를 위협하다 그녀의 전공인 정광석화 같은 변신을 하더니 깔깔거렸다. 정말 그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나와 아르누 부인의 달콤한 두 번째 신혼여행은 아르누 씨와 저녁을 먹은 날 이후 얼마 안 되어 끝나고 말았다. 내가 사관학교 동네로 이사하자마자 차르네스 씨가 나와의 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작업 일정 때문에 그녀와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다. 때로는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의 자유시간 동안 그녀를 만나 유네스코의 고급 식당 대신 아무 비스트로에나 들어가 샌드위치를 먹었다. 아니면 그녀가 남편에게 어떤 핑계를 댔는지는 몰라도 오후에 함께 극장에 가기도 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보았고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귀찮게 하지 마. 그녀는 그런 식으로 프랑스어를 연습했다. 난 영화를 보고 싶다고 이 바보야. 그녀는 몽테뉴의 언어를 아주 빨리 배웠고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마구 말했다. 그녀의 구문이나 발음 실수는 꽤 재미있었는데 그녀의 개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었다.
우리는 몇 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 혼자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 예정보다 몇 시간 앞서 돌아온 그녀가 내 아파트로 와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칠레 여자아이나 게릴라 전사 아를레테였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아르누 부인의 삶도 상당 부분이 미스터리였다. 그녀가 들려준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립세션, 저녁 식사, 칵테일 파티 등 수준 높은 사교 활동을 하며 파리의 저명인사들과 어울렸다. 가령 어제는 드골 정부의 외무부 장관인 모리스 크브 드 뮬르비를 만났고 지난주에는 프레데리크 로시프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마드리드에서 죽기의 개인 시사회에서 장 콕토가 애인이자 배우인 장 마레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장 마레가 아주 근사하게 생겼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내일은 파리에 비공식 방문한 이란 국왕의 부인 파라디바를 위해 그녀의 친구들이 개최하는 다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위대함을 숭배하는 속물근성이 만들어낸 그녀의 망상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의 남편이 화려하고 경박한 세계로 그녀를 안내해 그녀의 눈을 부시게 만든 것일까? 또 그녀는 2-3일 일정으로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 아니 그렇다고 그녀가 말해주었다. 그러나 전시회나 축하 행사, 콘서트 때문에 가는 거라고 말했을 뿐 분명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절대 해주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그녀의 설명은 너무 터무니없고 공상적이었다. 그래도 나는 여행에 관해 더 묻지 않고 그녀가 가끔 번지르르하게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척했다. 1965년도 중반에 이른 어느 날 오후 유네스코에서 늙은 스페인 공화주의자이자 몇 년 전부터 해밍웨이의 실수를 바로잡을 스페인 내전에 관한 결정적인 소설을 쓰고 있으며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지 않나 라고 붙이겠다고 말하는 사무실 동료가 훑어보던 르몽드를 내게 건네주었다. 신문에는 로바토네 지위아의 후닌 지방의 라콘셉시온과 사티포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미르 소속 투팍 아마루 게릴라 부대가 어느 광산의 화약고를 약탈해 모라니오 강이 교량을 폭파하고 로나투요 농장을 점령해 농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다. 그리고 2주 후 야오 아리나의 좁은 고갯길에서 정부군 수비대를 매복 습격해 전투를 벌였는데 수비대를 지휘하던 소령을 비롯한 9명의 수비대원이 전원 사망했다. 한편 리마에서는 크리온 호텔과 국민클럽이 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벨라운데 정부는 중부 산지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며칠 동안 뚱보 파울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작은 아버지는 내게 가끔 편지를 보냈다. 페루에서 나와 유일하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알베르타 고모 역할을 그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의 편지는 현재 페루의 정치 상황에 관한 논평이 잔뜩 적혀 있었다. 그를 통해 나는 게릴라 부대의 활동이 리마에서는 매우 산발적이었지만 안데스 산지의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엘코메르시오와 라프렌사, 정부에 맞서 연합한 APRA와 오드리아 장군 지지자들은 카스트로 반란군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벨라운테 테리 대통령을 비난했고 심지어 그가 반란군과 비밀리에 공모했다는 말까지 했다. 정부는 군대에 반란군 소탕을 위임했다. 조카, 이제 일이 추하게 돌아가고 있네.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두려워. 공중을 가르는 칼소리가 들려. 우리 페루는 언제쯤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갈까? 그의 다정한 편지에는 항상 작은 어머니 돌로레스가 직접 쓴 안부 인사가 덧붙여 있었다. 나는 뜻밖의 일로 로베르 아르누 씨와 친해졌다. 어느 날 그는 유네스코의 스페인어 번역부 사무실에 나타나 내게 점심시간에 함께
카페테리아로 올라가 샌드위치를 먹자고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둘 다 좋아하는 짙은 담배나 피우자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점심 약속이 없으면 가끔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프랑스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상황이나 그 역시 풍부한 소양을 지닌 파리의 문화생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르네 마웨와 함께 일하는 것이 재미있긴 하지만 주말에만 책을 읽을 수 있고 극장과 콘서트에 갈 시간도 거의 없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로베르 아르누 씨 덕분에 나는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턱시도를 빌려 입고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유네스코 자산 발레 공연을 관람한 뒤 저녁 만찬과 무도회에도 참석했다. 나는 도메샥 아래 프레스코아가 그려진 그 웅장한 건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게 아름답고 우아했다. 하지만 내 눈엔 과거의 칠레 여자아이자 게릴라 여전사가 더 아름답고 우아했다. 그녀는 가볍고 하늘거리는 하얀 크레이프 천으로 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어깨를 훤히 드러냈다. 머리카락은 위로 틀어 올렸으며 목과 귀와 손가락은 보석으로 가득했다. 나는 감탄한 나머지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늙은 아르누 씨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에 키스하고 탐욕으로 반짝이는 눈을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너무나 이국적인 아름다움이야. 어느 흥분한 수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춤을 청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고 그녀의 귀에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무도회가 끝난 뒤 집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사랑을 나눌 상대가 내가 아닌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는 겸손한 미소를 띠고 잔인한 말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 감성적인 싸구려 말은 하지 마, 리카르도. 나는 그녀에게서 풍기는 향기를 들이마셨고 그녀를 소유하고 싶은 생각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옷과 보석을 구입했을까? 나는 고급 제품에 대해 잘 알진 못했지만 매번 이렇게 다양한 고급 의상을 입으려면 아무리 사무총장의 오른팔이라도 유네스코 관리가 받는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 나와 함께 있으려고 가끔 로베르 아르누 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백만장자들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유명 부티크의 옷을 입고 천일야화에 나올 법한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내 애인이 너뿐이라면 난 거지처럼 입고 다닐 거야. 이 하찮은 인간아. 그녀는 진지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태도를 바꿔 그럴듯한 해명을 늘어놓았지만 난 그것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는 옷과 보석은 구입한 게 아니라 몽테뉴 거리를 따라 늘어선 유명 디자이너들의 부티크와 방동 광장의 보석 가게에서 빌린 것인데 그들은 제품 홍보를 위해 상류사회의 멋지고 우아한 기부인들에게 옷과 보석을 협찬해준다고 말했다. 사교계의 인맥 덕분에 그녀는 대부분의 우아한 파리 여성들처럼 옷을 입고 치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시 나는 그녀가 보잘것없는 프랑스 외교관 월급으로 비치의 도시에 사는 훌륭한 기부인들과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발레 공연을 관람한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유네스코 사무실에서 나쁜 소녀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 주말에 남편이 사무총장과 바르샤바에 가. 그녀가 말했다. 넌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야, 착한 소년. 난 이번 주말을 너와 함께 보낼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나 한번 보겠어. 나는 그녀를 놀래키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녀가 모르는 파리의 관광 명소가 어딘지, 토요일에 어떤 공연이 있는지, 어떤 식당이나 술집 혹은 비스트로가 은밀하고 기발한 분위기로 그녀의 관심을 끌지 고심했다.